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통과된 첫 추경안을 오늘 오전 빠르게 집행하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에 정각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고검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을 했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메시는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출석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께 어떤 심경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어떤 본인의 이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묵묵부답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죄할 의향이 있느냐, 어떤 자세로 조사를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신경전이 있었죠. 일단 특검이 소환했던 이 통보했던 날은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이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올 수 없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토요일 9시로 최종 통보를 했을 때는 10분, 20분 늦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의미 없는 소모전을 벌이는 것부터가 이건 정치적 의도로 접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항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내란죄로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추가로 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막은 부분,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부분,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진술,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질에 대한 항변이 사실상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장외전으로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번 출석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한 대로 오늘도 이제 말없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특검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입장을 밝히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속된 말로 이제 결심죄라고 그러죠. 거기에 찍혀서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별다른 이제 말없이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는 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헌재에서 유감이라는 식의 사과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과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 정확한 워딩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재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움직일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어떤 혐의라든가 또는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란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새벽까지도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조사를 했고요. 맞습니다. 또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도 차례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진술이 오늘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좀 어떻게 활용이 될지 의미 있는 진술이 좀 나왔겠습니까?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그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주호 장관과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경호처장은요 대통령 경호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 경호 중에서 근접 경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림자처럼 옆에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사실상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당시에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 몇 시 몇 분에 어디로 갔느냐, 누구를 만났냐, 타임 테이블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복귀하는데 아마 경호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이제 조사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주호 국무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내용이라든가 안보 회의라든가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묻는 것 같습니다. 네. 경호처장까지 묻는 이제 방향이라든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혹시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할 때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느냐, 또는 이제 위헌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을 국무위원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차례로 소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조사에서 좀 어떻게 의미 있는 질문 확보가 좀 되겠습니까? 사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영상을 지난 1월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경호처가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막아서겠다는 취지였어요. 그 이후에는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어떻게 보면 수사에 협조를 하는 태세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박종준 처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이제는 핵심 혐의 중에 하나가 체포영장을 이 집행을 막아선 부분인데 그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호처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막아설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불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명령이 누구로부터 있었을 것인가. 경호처장이라고 하면 그 위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직책은.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어떤 지시 내용 그리고 본인이 왜 그런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지 그 이후에는 사의를 표명하고 실제로 수사 협조를 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이 공직에 있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다소 불리한 진술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무위원들도 차례로 소환하고 있죠. 국무위원들도 가담한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보도 내용 등에 따르면 피의자 성격의 국무위원들이 있고 피해자 성격의 국무위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후 사정은 모르지만 국회에서 해제안이 의결된 이후에 어떻게 국무회의가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 방어, 나아가서 다른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나 어떤 행동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 지금 다들 법적으로는 서 있는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선을 분명히 긋고 협조를 받아낼 국무위원과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될 국무위원을 좀 분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국회를 통과한 이 추경안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바로 또 의결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 집행 속도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경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안에 대한 여야 협의의 기간이 좀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8시 반 넘어서 원래는 2시에 본회의 개최 예정이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고 이런 추경안 통과는 밤 11시를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체할 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거죠. 지금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는 바로 거의 자정쯤에 통과가 됐지만 오전 9시에 넘어서 국무회의를 개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집행안과 관련해서도 챙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앵커님 짚어주신 대로 이게 민생소비 쿠폰이 상당히 한 핵심 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 윤석열 전 정부 때 훨씬 많았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나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요. 계엄 국면 속에 경제가 또 나락으로 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뒷짐지고 있고 추경을 집행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추경 집행을 할 거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할 거다 했을 때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연동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하고 있다면 빠른 적기에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상당히 공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속도를 내고 관련 주무부처인 행안부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외청 주요 공기업 상하 기관도 이 참석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긴다. 강론까지 조금 들여다본다. 이런 인상을 다시 국민들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체할 이유가 없다. 뭐 대통령도 그 추경 집행의 속도를 또 강조를 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더라고요, 방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생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민생의 타이밍이 아니고요. 더 늦어지면 당선 사례의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이렇게 주는 행위는 지금 본인의 명분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실의 명분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 부양의 목적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건데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미 경기도민에게 현금을 뿌린 적이 있었죠. 그때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0.2. 그러니까 1을 만점으로 보면요. 100을 뿌리고 100의 경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1이 되는 건데 0.2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럼 80%는 어디 갔느냐? 본인이 빚 갚는데 보태거나 또는 저축한 데 썼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20%의 경기 부양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국채 발행까지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또는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또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또 돈을 뿌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거 빚 탕감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채무 성실 의무를 다한 360만 명의 굉장히 지금 화가 나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빚을 갚지 않은 113만 명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냥 다 갚아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실히 낸 혈세를 왜 빚을 갚지 않는 7년 동안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대신 갚아줘야 되느냐? 그것도 좀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외국인들이 빚을 지고 있는 180억 원도 우리나라 국민이 혈세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성실한 사람들이 그럼 나도 조금만 버티면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빚을 갚아줄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돈을 빌리고 빚을 갚지 않는 계획적인 채무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빚 탕감해 준 사람이 113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다음에 할 때는 1130만 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국무회에서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왜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동북 공정위에서 서해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영구적인 구조물을 세우고 있고요. 또 왕서방에 우리 서울에 들어와서 부동산 쇼핑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상당수의 가구를 외국인들이 사는데 그 외국인들의 60% 넘는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 집주인은 집에 새들어 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 국민과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이 문제를 첫 번째 풀 수 있는 문제는요.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얼마 정도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중국과 더 가까운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아마도 7월 8일에 있는 통상 관세 유예 이 기간이 큰 화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 아마도 마크 루비오가 이번에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말레이시아로 간 이유가 트럼프의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중국 가까운 행보 이 행보를 굉장히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 관련해서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도착 즉시 윤 전 대통령 9시 정각에 이제 청사에 도착을 했고요. 별도의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사 관련해서 들어오는 속보 내용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추경 관련해서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 관련 각 당의 입장을 보면 민주당은 추경 통과로 망가진 경제에 활력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소비 쿠폰 예산 또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을 문제 삼아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협치를 표방하고 있고 당연히 그 방향과 그 목표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 전제 조건은 어쨌든 야당도 여당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능력은 최소한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본인들도 대선 때 30조가 넘는 규모의 추경안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상임위에서 추경과 관련한 별도의 심의 그리고 검토가 있을 때는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막 증액을 요청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론을 좀 정비하고 큰 틀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 부분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비토를 넣은 거죠. 그냥 비토 정치.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했을 때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정치로는 대안 세력 될 수 없습니다. 수권 정당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특활비 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걸 다 삭감을 하고 여당이 되니까 부활하느냐, 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규모의 아주 미비한 액수예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무엇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면 됩니다. 의견을 개진하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중간선을 찾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뭐 내부 혼란 때문인지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서인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행보에 있어서는 거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에 있었던 본회의에서도 입장을 그냥 출석을 해서 반대 입장을 내든 아니면 대안적인 의견을 표명하든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불참이라는 매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식으로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떤 좀 대안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참 지금 이번에 굉장히 민주당의 내로남불 위선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대통령실 특활비가 상징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활비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치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 삭감한 건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좀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영수증도 내역도 없이 쓰는 쌈짓돈 이것을 권력 나눠에 쓰는 거 아닌지 철저히 감액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정권을 잡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죠. 특히 오늘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때 사과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 말했구나. 대통령 되면 일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전에 삭감했는 거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면서 추경에서 특수활동비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의석수로 특수활동비를 챙겨갔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야당이랑 뭐 협치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그냥 밀어붙이기, 불도저식으로 의석수로 전부 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식의 독재와 폭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징적인 특수활동비 추경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추경의 목적은 민생입니다. 근데 민생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민생 목적에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를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는 거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 정도로 사과할 일이 아니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런 해야죠. 입장이신가요? 야당 대표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때 우상호 의원이 얘기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야당 대표, 뭐 원내 대표, 정치위 의장 전부 다 민주당에서 집중 포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 정도 되시는 분이 직접 사과를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조금 전에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이제 기자들의 질문 중에 특활비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책임 있게 쓰고 뭐 향후 맞습니다.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을 충분히 좀 수용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근데 다만 지난 정부 때 특활비를 삭감했던 데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용 의혹이 상당히 높이 제기됐었어요. 그럼 이를테면 쌈짓돈처럼 어떤 영수증 처리 전혀 없이 어디에 썼는지도 사실상 증빙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선 당연히 정부를 향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렇다면 영수증 증빙을 하고 어떤 내역으로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뭐 검찰 같은 경우에 연말에 몰아서 막 회식을 하고 그리고 비품 같은 걸 사고 뭐 선풍기, 뭐 온풍기 뭐 이런 걸 샀다라는 보도가 있고 이게 국민 세금입니다. 그럼 증빙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내라. 아니면 과거에 썼던 돈이라도 구체적인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 윤석열 정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국회 이런 어떤 요청을.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깎은 부분이 있지만 이게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필요한 돈이라는 데는 공감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병을 아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깎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깎았다고 얘기 들으면요. 무슨 100원 줄 거를 50원으로 뭐 줬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깎은 거하고 없앤 거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없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뭐 영수증 등 내역 같은 거 뭐 이제 뭐 처리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실의 특활비도 똑같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영수증과 내역이 공개가 안 되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영수증 처리를 다 한다. 이렇게 지금 보이게끔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재명실 대통령실도 똑같이 영수증 처리 내역 없이 쓰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로 좀 말씀하시면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미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전과 때문에 계속 전과라고 1억이 있는 거죠. 전과라기보다는 그 1억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세상 1억 넘게 썼습니다. 과일, 샴푸,
뭐 초밥 등등 해가지고요. 이렇게 본인이 법인카드로 1억 넘게 유용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 있는 특활비가 확실하게 투명하게 쓰일 거라고 더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본인이 법카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특수활동비라는 점, 그리고 깎은 것이 아니라 전액 없애버렸다는 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지적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요. 뭐 즉석 질문에 좀 일일이 답변을 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도 좀 훌쩍 넘겨서 종료를 했습니다. 주제를 벗어난 개인 민원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임기 초에 이어지고 있는 소통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이 국정운영 지지율로도 이렇게 견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시계는 상당히 빠릅니다. 바로 직전에는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바로 다음 날 또 세종시 시민들과 대전 시민분들과 직접 현안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어떤 흐름, 직접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정치 행사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개인적 민원 성격을 대통령 앞에서 제기하는 건 좀 아쉽다라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입장 다르다는 겁니다.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그 기회가 상당히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본인으로서는 이것이 개인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꼭 좀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 부분을 좀 공감대를 끌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수부 이전 같은 부분이 그렇죠. 세종시에 지금 해수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이전한 부분, 세종시 시민들은 또 부산의 시민분들과는 이해관계를 달리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세종시 국회 청사의 어떤 건립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방 분권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는다는 거 어떤 역대 정부보다 가장 적극적이다. 이런 판단됩니다. 일단은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도착 즉시 별도의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가 진행됐다라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좀 뭐랄까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조사에 대한 내용을 맞습니다.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바로 또 조사를 시작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전직 대통령들은 사실상 이제 티타임을 갖고 정식 조사에 들어갔고, 근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첫 기일 그 소환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특검 간부와 면담은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소환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은 그렇게 2번, 3번 소환이 된 전례는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제 티타임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이제 수사에 어떻게 보면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으로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페이스에 좀 어떻게 보면 말려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조사 때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박청환 총경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여러 이제 변호인들이 왜 특검에서 경찰이 수사하냐 하고 하는데, 이 특검 법을 보면요, 특검에는 검사들도 파견돼서 나오고요, 변호사들도 들어가고 또 경찰도 파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특검의 수사 지휘하에 이 세 주체가 다 조서도 받고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에도 나서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본인을 조사하는 사람을 피해자가 선별하고 분별하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다 고발해가지고 나 저 사람 고발했고 내가 피해자니까 조사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수사를 하염없이 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략을 특검으로서는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첫 그 소환 조사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한 게 오늘도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조사를 좀 밤늦게까지 하려고 좀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워밍업 이런 시간 빼고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타임 없애고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찬환 총경에 대해서는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경찰이 지난번에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에서 경찰의 경우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지법을 골라가지고 계속 발부 신청하겠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나올 때까지 체포영장 신청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영장을 심사해서 영장이 발부됐겠느냐는 그런 근원적 의문이 또 드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영장을 이제 기각된 사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영장을 넣어서 발부받았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받았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애당초 체포영장이 나온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가 곳곳에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은 죄의대라든가 어떤 문제에서 따지지 않고 영장 어쨌든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한 것을 막은 것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정한 것 이것만 따지겠다 하면 그 조사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 영장 자체가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두고 그건 따지지 않고 발부받는 그 과정만 집행하는 과정만 따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박창환 총경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 만약에 수사를 했다가는 아무래도 그 당사자인 경찰이 좀 더 자기들 유리하게 수사라든가 또는 질문이라든가 또는 사건 조서를 꾸밀 때 좀 더 검찰보다는 경찰이 좀 더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 박 총경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서 너네 거는 너네가 알아서 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특검의 다음 행보에 좀 관심이 가는데요. 뭐 3차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바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제 법률 전문가도 영장이 좀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실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체포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유세 현장에서 발언한 적이 있죠. 특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 또는 하명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짜여져 있는 이미 결론이 나는 상태로 아마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장윤미 전 네. 부위원장께서도 변호사시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참고가 될 수 있는 선례가 있죠.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조사를 받고 5일 뒤에 체포영장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시간 이상 조사했고 4일 뒤에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는 기소가 됐습니다만 지금 외환죄 추가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엄의 직전에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그 현역 장교의 진술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위가 매우 좋아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강력 항의했었거든요. 왜 남한에서 무인기를 보내냐. 심지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소음기를 뗐다라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마련돼야 돼요.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도발만큼 더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드론 사령관도 부위가 너무 좋아하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하자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다라는 거고 그 즈음에 김용현 전 장관은 포상금이나 경력금을 내려보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법정형이 적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적지 않 사형 무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밖에 두면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법정형이 높으면 내가 처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동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인신의 확보가 필요한 겁니다. 신병 확보가 수사기관으로서는 이젠 불가피하다. 그 죄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신병 확보를 하지 않는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무인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요. 예. 지난번에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인기가 왔습니다. 평양에서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죠. 그 무인기가 왔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인기를 보낸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오히려 우리 국방부를 탓합니다. 안보 실패다. 왜 무인기가 광화문까지 오고 그 이제 파주로 통해 가지고 자유로 통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에 오고 종로에 왔다가 용산까지 갔습니다. 즉 대통령실을 1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정보를 수집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북한에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방부 탓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왜 북한의 정정당당하게 안보 위협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지금
상대가 우리한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확실한 신호는 뭐냐면은 우리도 너네를 공격할 수 있어라는 신호를 보내준 게 가장 확실한 안보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너네가 우리한테 드론을 보냈으니까 우리도 너네한테 드론을 보낼 수 있어라고 보여줘야지 이게 내가 보냈다가 다시 보복당할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을 느껴서 이거 드론을 보내기를 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드론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드론 사령관이 마치 대통령이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부장이 부하 직원들이 이끌고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장이 실제로 그런 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야 사장님 너무 좋아하시더라. 사장님이 너네들 일 끝나고 나면 휴가까지 가라고 하더라. 내가 이걸 너네한테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챙겨줄게라고 격려성 멘트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관계에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런 진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직접 관련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여기 간단히 네. 조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입장 분명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 항의하는 입장이죠. 그거를 두 번, 세 번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 밸런스라뇨. 왜냐하면 계엄 직전에 드론을 북한에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그 당시에 북에서 대한민국으로 드론기를 보냈을 때 광화문이 뚫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위로 항공을 했었어요. 보안, 안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보수 정부가 사실상 굉장히 무력하고 취약했다. 라는 걸 보여준 측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계엄을 어떻게 보면 야기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한 북한으로의 무인기 침투를 옹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